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직접 한국에 다녀온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펜타곤의 중심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장관인 만큼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늘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우리를 호출했다며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호출이라니. 분명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이동했고 30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빨간색 표지에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를 급하게 부른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표지를 보았고 그 제목에 잠시 당황했죠. 한국 방산산업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저는 잠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어 곧 북한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통령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윌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윌슨은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를 호출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가 CIA, NSA, 국방정보국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이 보고서에 뭐가 있기에 국방부 장관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윌슨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던 그 나라가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빨간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니. 이게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률이 놀라웠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서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나? 네,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게.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가서 무기 체계를 살펴본다니 이건 내 위신에 관한 문제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시찰 같은 잡무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최신 보고서 몇 개를 선택했죠. 첫 번째 파일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 브래들리 장갑차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K-21은 120mm 박격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장갑차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방어력도 우수했지만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미군 장갑차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1을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문서는 K-239 천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판 HIMARS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까지 GPS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HIMARS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 천무가 HIMARS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배워 따라오는 수준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니. 제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파트너일까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증도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경호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호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한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테스트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수화물 수치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AI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과 부드러운 움직임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로봇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로봇, 무인 카페, 자동 운반 카트,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일반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석진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 대령은 서울까지 함께 이동하며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석진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AI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차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석진 대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율주행 차량 보급률을 자랑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김석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산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브리핑보다 창밖의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생각한 그 한국인가. 김석진 대령은 곧 국방부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펜타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투명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김석진 대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지하 2층의 특별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군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서는 푸른빛의 3D 홀로그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상세한 3D 모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은 K-21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와 통합된 모습, 방어 시스템의 배치, 엔진의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의 브래들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다시 변하면서 이번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의 구조, 미사일의 내부 부품,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미국 HIMARS보다 천무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HIMARS는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홀로그램이 실제 발사 실험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239 천무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사일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거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브리핑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잘못 평가해 왔을까? 몇 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석진 대령이 제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요. 김석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장비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보내라고 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진 대령은 제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로 위의 수소버스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필립스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필립스 장군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김석진 대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저희를 배려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인들과만 대화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립스 장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필립스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과 군사력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필립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방산기술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필립스 장군이 제 표정을 읽고는 몇몇 미군 장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교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더 앞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 AI 통합 시스템, 통신 장비 등에서 미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존재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장비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그렇게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김석진 대령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평범함에 약간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곳은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의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장 정지현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지현 박사는 저를 첫 번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자율전투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지형을 헤치고 다니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며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지현 박사는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정지현 박사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양자 암호통신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죠.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군은 이미 80% 이상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들을 통해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지현 박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석진 대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충격적인 발견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캠프 험프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충격적인 기술력까지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AI 시스템, 우주감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보는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었어요.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조사하며 충격을 받고 직접 방문 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전에 저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완전히 깨졌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 반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의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